격전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번 격전지 중에서 아마도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요? 예, 바로 계양을입니다. 미니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마지막 여론조사 때까지 굉장히 경합 양상을 벌였던 격전지 중 격전지입니다. 이곳에서 이기는 사람이 향후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적 가치가 크게 발돋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혼전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과연 계양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사전투표율을 좀 비교해봤는데요. 21대 총선은 이 계양구의 사전투표율이 24.31%. 그런데 이번 계양구의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껑충 뛰었습니다. 30.96, 무려 6.6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6.65%포인트는요. 인천 전 지역 중에서 지난 총선 대비 사전투표율 증가율이 1위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계양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양구가 현재 투표율이 6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계양구 현재 투표율이 65.9%예요. 5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요. 서울보다도 높습니다. 계양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아요, 투표율도.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할 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 지역은 민주당이 텃밭이고 더구나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의 거물이 사실은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예. 그때 어느 누구가 간다 하더라도 사실 여당에서 이제 승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원희룡 후보가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계양을을 가면서 상당히 가장 그 언론에 노출 빈도가 많았고요. 이번 선거에서 254 지역구 중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뜨거운 지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터 계속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됐지만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 이제 오차 범위에 서로 박빙으로 또 승부가 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야당 대표로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연 원희룡 후보가 야당 대표를 꺾을 수 있느냐 두 잡룡의 대결 같은 그런 어떤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양을 주민들 자체도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직결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도층의 어떤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계양을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사전 투표율도 높고 또 전체 투표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앞서서 우리 두 분의 저희 채널A 개표방송 해설위원들께서 사전투표의 성향성도 이제는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본투표는 뭐 보수가 유리하다 뭐 이런 성향성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 변호사님, 네. 지금 제 뒤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 있는 진한 그래프가 이재명 대표 원희룡 후보가 격돌하고 있는 계양을을 포함한 계양구 투표율이고요. 아래에 있는 조금 연한색 그래프가 지금 투표율의 이 전국 투표율인데요. 계양구의 투표율이 시간별로 보시면 이 전국 투표율보다 더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계양구 투표율이 오늘 전 시간에서 다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봤듯이 사전 투표도 높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만큼 뜨겁다는 것이고요. 예. 유권자층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양구 사전투표율, 이 총투표 사전투표율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아까 짚어봤다시피 인천 지역구 중에서는 사전투표율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 지역에 출마한 이게 거물급 정치인들의 사실상 대격돌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많이 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구도를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마지막 선거 유세를 용산에서 한 뒤에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유권자들한테 한 표를 호소하는 전략을 이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본인도 공동선대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외곽에 지원을 하는데 좀 초점과 방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본인 지역구에 주력하는 그만큼 좀 격돌과 이렇게 계속해서 경합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우리가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고요.
45분 투표 종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정해서도 안 되고요.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항을 해서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개항을 해서 지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5시 현재 전체 투표율이 68.3%. 그렇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기에 따른 이 결과에 따라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이유는 그만큼 선거전이 치열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여기서 승리할 경우는 64.1%.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투표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상당히 이제 아마 정책 입지가 탄탄해질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이제 이겼기 때문에 탄탄한 어떤 정책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고,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처음에는 본인이 다른 지역에 많이 유세를 갔다가 예. 중간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썩 이렇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집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이번 선거운동에 있어서 정말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 개항을 선거가 선거운동 방식이나 이슈나 해서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즉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 저인 방식 선거운동을 펼쳤어요. 지금 보시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천수 후원회장을 동원해서 사실 거의 개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선거 유세를 지역민들을 1대1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 이슈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TV 토론 때 보면 거기에 지역의 아파트 이름, 그다음에 개발 어떤 대상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꿰고 있거든요. 예. 그런 즉 대선 후보급이지만 실질적인 지역 현안에 굉장히 밀착했던 선거운동을 했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2년 동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들에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지역의 아파트 이름이나 이런 데서 좀 잘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제1야당의 대표라는 상징성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또 선거구가 몇 개 바뀌었습니다. 작전 서운동이 이번에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예. 괴산 1·3동이 저쪽 갑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어떤 지역구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이 지형 변화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역민들 관점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지역이 4년 동안 어떤 발전을 있을 것인가? 네. 정말 제1야당의 대표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발전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당의 어떤 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지역 발전을 더 앞당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아마 지역민들 입장에는 현실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42분 뒤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 개항을 해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시나리오가 이 개항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이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승리하고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도 승리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인 선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이기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만 개항을 해서 승리할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전체적인 선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이길지라도 이재명 대표만 개항을 해서 떨어질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전체적인 선거도 개항을도 질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시나리오대로 민주당은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겠지만 그다음에 뭐 차악이랄까요? 차선이랄까요? 어떤 게 더 낫나요? 뭐 다른 생각은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예. 민주당이 압승하고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 해서 재선에 성공하고 확실한 표 차이로 네. 그게 아마 모두가 특히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워낙 이곳이 접전지다 보니까 네. 접전지인데 제가 또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특히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적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뭐 한 50군데 양당에서 공이 꼽기도 했고요. 특히 한 10개 정도를 얘기해 보라라고 하면은 꼭 개항을이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전지 중에서도 대부분 막 엎치락 뒤치락하고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하는 시간 고 4월 3일까지 조사한 그 결과를 보더라도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혹은 아주 그냥 맞닿아 있거나 혹은 또 뒤바뀌거나 소위 골든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마지막까지도 개항을은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내주질 않았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답변.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이 그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막판까지 뒤집지 못했다는 것,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굉장히 접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이재명 후보를 믿어준 개항을 유권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 선거도 이기고 이 대표도 승리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좀 짓궂은 질문 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전체 선거는 이기고 혹 이 대표가 떨어지더라도 전체 선거가 이기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전체 선거가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대표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대표는 좀 승리하는 게 더 낫습니까? 굳이 답을 해야 된다면 짓궂은 질문입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도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도 개항을이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저인망식으로 개항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습니다.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의 이 개항을의 마지막 유세 장면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개항을로 가보시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를 꼭 만들고 싶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투표하고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꼭 투표하게 해주십시오. 저 원희룡은 우리 동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열대로 갚겠습니다. 목이 쉬어버려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목이 쉬어서 직접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서 혹시 방해가 되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딱 한 번뿐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네, 김관삼 변호사님. 지금 전국 투표율을 보면요. 서울이 66%고요. 전국 평균이 64.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유권자분들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현재 5시 기준으로 67.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 중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했던 것이 바로 국회 세종시 이전 아니었습니까? 그 공약과 관련해서 과연 이 가장 높은 최고 투표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세종의 투표율 좀 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서울의 투표율이 의외로 높네요. 예. 생각보다 이제 평균 투표율보다 그만큼 서울에 이제 접전 지역이 많다. 특히 우리가 이제까지 주목해왔던 이제 한강벨트 이곳에서 상당히 뭐 골든크로스 나오고 굉장히 내렸다 올라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막판에 이제 박빙으로 거의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이 122석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승리하는 당이 결국 뭐 대부분 19대 선거 때 빼놓고는 네. 전부 다 과반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승리했죠. 그러면 이렇게 서울의 어떤 이러한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서로의 어떤 진영의 결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공천 취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충청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여의도 정치를 다 끝내버리고 여의도 정치 국회를 아예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세종에서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떤 투표율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좀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그곳에서도 또 충청에서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양당의 어떤 혈투, 양당의 어떤 결집 이런 것들이 뭐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투표율은요. 사전 투표가 합쳐진 투표율입니다. 세종이 가장 많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지점 짚어봤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보면요. 광주의 현재 투표율이 65.7%인데 대구의 투표율은 60.8%입니다. 대구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요. 광주, 대구는 이 각각 진보와 보수 정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항상 좀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좀 차이가 나네요. 광주가 65.7, 대구가 60.8. 뭐 나중에
개표 결과를 보고서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투표만 놓고 본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선거 국면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 세종 높은 것도요. 사실 선거 인구가 재편이 됐다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역대적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60% 이상일 때는 민주당이 승리를 해왔던 추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 당의 정말 로열티가 높은 지역에서 사전투표일 뿐만 아니라 본투표율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았었죠. 네.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 높고 호남 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자극을 받아서 본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나오기에는 지금 그 동인이 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표를 행사했을 때 과연 본인들이 지지하는 곳에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분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워낙에 이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는 인식도 강한 지역이니까 내가 굳이 한 표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아직 투표까지는 34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막판에 투표율이 6시를 기준으로 다시 집계됐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